윤피디님, 그 며칠 전에요. 그 김미경 선생님 있잖아요. 굉장히 네.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 방송을 듣고 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선생님이 그 늦둥이가 계신가 봐요. 그 자녀가 셋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 자녀 중에 막내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래요. 근데 뭐가 놀랍냐면은, 최근 자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들어서, 이제 고생길이 훤히 열리셨구나 그랬는데 자퇴를 했다고. 그러니까 내년이면은 고3이고. 그러니까요. 그 대입이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그 고3, 고2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근데 자퇴를 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것도. 그리고 그 자퇴를 두고 근 1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김미경 선생님하고 막내딸하고. 그리고 최종 결정은 자퇴. 근데 그러면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막내가 조금 현행 입시 제도랑 안 맞았나? 공부를 잘 못했나?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외우는 것도 곧잘하고 머리도 좋았고 시험도 점수가 괜찮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내가 이제 어느 날 한 1년 전쯤 되겠죠?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온 거예요. 자, 그 말들 중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제가 한번 들려봐 드릴게요. 이거 그대로 말했다는 건 아니고 이런 비슷한 맥락의 말. 엄마, 학교에서 외우는 거를 너무 많이 시켜. 엄마가 학교 다니면서 외웠던 거랑 거의 비슷할걸? 크게 다르지 않을걸? 여기까지는 그런데도 괜찮아. 외우는 게 좀 힘들긴 하지만 좀 짜증나긴 하지만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생겨. 선생님들이 내가 문제를 못 맞히게 점점 더 수를 써. 이게 변별력을 갖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문제를 쓸데없이 꼬는 것 같아. 공감하시나요? 아니 문제가 더럽다고 하죠. 예. 공감하시나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윤PD님하고 어떻게 보면 이 막내딸하고는 거의 한 15년, 20년 차이가 날 텐데 공감하세요? 그러네요. 그렇게 오래됐는데 요즘도 그런다는 거잖아요. 저희 때도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95점은 넘게 해줄게. 근데 100점을 누가 맞아버렸다 그러면 약간 선생님들이 내 자존심에 금이 갔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꼭 하나 좀 정말 맞추기 힘든 그런 문제들 꼭 섞으셨거든요. 제가 다시 또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해는 분명히 했거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을 등수를 가리기 위해 더 꼬아서 왜 문제를 못 맞히게 하냐고. 엄마 이거는 이상한 것 같아. 시간 낭비 게임 같아. 내 귀한 시간을 그렇게 쓰기 싫어. 난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책 읽고 다른 공부를 더 할래. 쓸데없이 비비꼰 문제 풀기 위해서 에너지 쓰고 싶지 않다는 거죠. 윤PD님도 되게 공감 가신다고 했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저는 순간적으로 제 10대랑 20대 초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까지도 떠올랐어요. 그리고 공감이 됐어요. 저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마 모든 고3 수험생들은 다 이 생각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도 부모님께 얘기했어요. 그럼 부모님이 뭐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거죠. 그냥 지금은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해. 그렇죠. 시험에서 우선 100점 맞아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5년, 20년 차이가 나는데도 마치 어제 일처럼 되게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본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느끼고, 그쵸? 15년, 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텐데, 왜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교육 환경은 변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걸까? 고질적으로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걸까? 윤PD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근데 저는 시험이라는 거를 본다는 것 자체가, 이게 등수를 세우기 위해서 문제를 꼰다 그랬는데, 또 등수를 세우려면 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쩔 수 없는 시험이라는 제도의 한계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기존 교육 시스템에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김미경 이분의 따님, 막내딸은 과감하게 자퇴를 선택한 거예요. 뛰쳐나간 거죠. 그리고 김미경 선생님도 그거를 지지해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책을 엄청 많이 읽고 있대요. 그리고 그걸 혼자 읽는 게 아니라 독서 모임에서 책도 많이 읽고 다양하게 읽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요거 비슷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바로 이 똑똑하게 생존하기인데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봐 볼게요. 그 캠벨이라는 분이 이 교육계의 표준화된 시험을 예로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표준화된 시험. 이게 뭐 대입 시험이라고 볼 수 있고 수능 시험이라고 볼 수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학력 시험은 일반 역량을 목표로 하는 정상적 교육 조건에서 전반적 학교 성취도를 나타내는 귀중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시험, 뭔가 테스트를 보잖아요. 그게 높으면 아, 학교가 좋은 학교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문제는 근데 뭐냐면 그러나 시험 성적이 이런 학교의 레벨을 결정하는 게 목표가 되면은 정말로 우리가 측정해야 할 교육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의 가치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 교육 과정을 왜곡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윤PD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등수를 세워야 되잖아요. 학교 서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1.2점으로 갈라야 되기 때문에 이 시험을 베베 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렇게 만든다는, 그러니까 시간이 누적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시험 성적이 애초에는 되게 좋은 방법일 수 있었지만은 이게 이제 왜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딱 이렇게 지목을 하세요. 학생들의 시간과 노력이 가치 있는 활동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여기서의 가치 있는 활동은 대표적으로 뭐냐면 비판적 사고를 가르쳐야 된다고 하거든요. 사고하는 방법, 답을 찍는 게 아니라. 근데 시험은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에서 벗어나서 시험 점수는 높이지만 교육적 관점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는 것들로 이동하기 때문에 측정 과정 자체가 교육의 질을 적극적으로 해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그 과목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고 아이들이 그 과목에 어떤 관심도 갖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시험만 잘 보게 만들어버리면 오히려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책에서는 그거를 이제 어떤 학교 수준, 학교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면 김희경 선생님 따님은 이거를 자기 개인한테 적용을 해서 거기서 이제 뛰쳐나오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개인도 그런 쓸데없는 것에 별로 실력이나 이런 거에 실제 상관이 없는 건데 그렇죠. 그때 더 큰 거를 이해하면서 다양한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건데 너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오는 곳에 과한 인풋을 넣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그러면 공부가 다 끝난 거잖아요. 이해하고 솔직히 말하면 남한테 가르쳐줄 정도로만 맞아요. 이해하면 맞아요. 그럼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험을 맞추려면 그 배배권 문제를 맞추려면 거기에 또 하고 또 하고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등수 세우기, 그렇죠. 서열화 그게 너무 심하면은 그 측정 자체가 왜곡될 수가 있다. 근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시험이 있는 모든 곳에서 다 벌어지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아까 캠벨 교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이분이 미국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유학생을 유치하는, 다 유학 가고 싶어하는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그 선진국 미국 역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엽적이고 크리티컬하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를 내고 꼬게 되는 거, 이런 거를 과감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빨리빨리 변하잖아요. 이러한 시대에는 진짜 필요한 건 그 지식과 경험들이 그 베베 꼬인 그런 게 아니라 이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되느냐. 그렇죠. 좀 더 실사구시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가는 거지, 이 시험, 지문상에서 점수를 더 받는 거, 이 페이퍼에 갇힌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로 실제에서 뭔가를, 결과물을 만들고, 그죠? 아웃풋 해가지고, 우리가 뭐 책을 읽었다면, 뭐 국어 공부를 했다면 오지선다 답을 찍는 게 아니라 실제 글을 쓰고 영상으로 컨텐츠를 찍어서 온라인에도 올려보고, 이런 식으로 실전에서 어떻게 올려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맺을 수 있을까, 이런 방향으로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그 저희 책터뷰에서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그 최재분 교수님이 오셨어요. 그 최재분 교수님이 그 베스트셀러 포더 사피엔스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지식에 대한 정의가 바뀌고 있다고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내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걸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걸 시험 볼 때 얼마나 그걸 잘 찍어야 되는지 이거라고 정의를 했다면, 지금은 어떠냐면 검색만 할 수 있다면 이미 내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언제 벌어졌어? 세종대왕이 뭘 만들었어? 그럼 그거를 그냥
구글에다 검색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 나오기 전에 검색만 할 수 있다면, 그죠? 구글 그 클라우드에 있는 그 정보가 그냥 내 지식이 되는 시대라는 거죠. 검색만 할 수 있다면. 지금은 옛날 사람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백과사전을 손바닥에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됐는데 그럼 이것만 잘 활용하면 그게 다 지식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암기 위주, 더 지엽적이고 꼼 문제로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게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일 것만 같은 과학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계에서는 그 학술지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럼 그 학술지끼리도 경쟁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좋은 학술지, 나쁜 학술지를 가르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이 인용되는가. 그렇잖아요. 인용 횟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내가 만약에 A, B, C 중에 A 학술지에 논문을 싣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A 학술지의 편집장이 그동안 A에서 발간된 논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인용하기 시키는 거예요. 이건 솔직히 인용 주작질이잖아요. 이건. 예. 근데 이 책이 이제 노벨 경제학상 타신 3분이 추천하는 책이고, 그렇죠. 저자분들이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시잖아요. 근데 그 과학계에서조차도 얼마나 그게 뭔가 왜곡되고 되게 뭔가 세상의 진리를 찾고 본질에 천착하려고 하는 그분들조차도 이런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뭐 왜곡되어 있는 현실? 편견에서 자유롭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열을 가리기 위한 점수가 등장하면 본질을 개선시키는 게 아니라 그 점수만 높이려고 하는 꼼수가 나온다. 이거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인류학자 마릴리라는 분이 정말 잘 관찰해가지고 이렇게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측정치가 목적이 되면 올바른 측정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측정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측정 자체는 그냥 참고사항일 정도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똑똑하게 생존하기 위해서 더 먼 미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이제 이 질문을 꼭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갔을 때 뭐 측정 지표를 요구할 거 아니에요. 어떤 숫자를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과연 정말 본질을 측정하기 위한 것인지. 예를 들면 내가 나의 영어 실력을 측정하고 싶은데 토익 점수 950 맞을까요? 그쵸. 토익 점수는 950을 넘겼지만 외국인 상대로 말 한마디 못하는 분들 그런 있거든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많이 비판받는 거잖아요. 네. 그 비슷한 얘기로 그것도 생각나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한 예능 프로에서 고3 학생이 나와가지고 수능 지문을 이렇게 막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 딱 보기에는 나는 답이 3번 같은데 그런데 고3 학생은 아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앞에 서두에 이런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답이다. 1번도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실제 네이티브가 봐도 답이 이상하게 나오고. 예. 그러니까 이러면은 도대체 그 문제를 맞추는 게 과연 영어 실력하고 연결이 되는 거냐. 의심스러울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이 주는 힘은 그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연하게 느끼고 있었지만 그걸 되게 구체적인 언어로 풀지 못하고 또 되게 명징하게 이해를 정의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정말 정확한 언어로 표현해주는 내용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똑똑하게 생존하기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아닐까. 우리가 실력이라는 본질적인 관점, 영어 실력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뭐 이상하게 그냥 토익 950 그리고 뭐 수능 점수 몇 점, 뭐 사회 점수 몇 점 이런 걸로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심지어 저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작문 과목이 있었는데 작문이 글 쓰는 수업이잖아요. 근데 그걸 오지선다 시험 점수로 성적을 받았거든요. 그러게 저도 작문 과목이 있었는데 객관식 시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그렇다고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것보다는 정말 이분이 얘기하셨던 캠벨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비판적 사고잖아요. 그 비판적 사고, 교육의 본질에 우리가 얼마나 천착하고 있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김미경 선생님의 사례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 막내딸 이분이 범상치가 않아요. 저는 이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정말 주변에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현실적인 그런 것들을 넘어서 가지고 이런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내 인생을 점수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실력으로 살겠다. 그렇죠. 이런 자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서 그래서 제가 그 스토리를 듣고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삶에 이제 적용을 해봤어요. 와 대단하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저도 이제 두 딸이 있잖아요. 내 자녀도 김미연 선생님의 막내딸처럼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이런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나한테 그걸 상담할 수 있는 부모한테 그런 딸이 됐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스스로 비판적 사고를 하고 독립적 주체로 서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거는 제가 그걸 들었잖아요. 근데 웬만한 부모는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뭐 저희 부모님을 비판한다기보다는 그냥 극단적으로 막 그거잖아요. 우선은 눈 딱 감고 그냥 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명훈 선생님 거기서 딸의 입장을 수용하고 정말 맞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적하고 있었거든요. 과감한 결단을 지지해 주거든요. 그게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두렵죠. 네. 근데 그걸 과감하게 하셨네요. 근데 그걸 왜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김미경 선생님은 똑똑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그 지식과 네트워크도 갖고 계시겠죠? 그리고 얘가 공교육을 다니지 않아도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머릿속에 청사진처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도도 플랜 B가 있으니까요. 서포트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해요. 만약에 부모로서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잖아요? 공부를 안 했잖아요? 플랜 B가 없어. 그럼 무조건 이게 맞다고 지지해 줄 수가 없어요. 대안 없는 비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가 김미경 선생님의 레벨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딸의 그런 선택을 서포트하기 위해 지금의 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아직은 딸이 어리니까요. 마음의 준비, 멘탈 강화도 하고 또 물질적으로 준비도 하고 환경적 준비 이런 거를 미리미리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좋은 책 많이 읽고 아웃풋 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